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경희님 완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두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네, 미령님. 제가 노란 옷을 입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노란색 취향 저격했군요. 네. 아, 여러분, 봄을 즐겁게 맞고 계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정신없이 마감이 많아가지고, 마감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 있고, 그래서 거의 마감 머신처럼 마감을 하고 있고, 내일 또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틈틈이 그래도 식물도 사러 다니고, 오늘 보니까 꽃이 많이 폈어요.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랑 산책길에 나가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시추잖아요, 경희님 강아지가. 제가 늘 되게 유심히 보는 강아지인데 오늘 산책하신 분 많네요. 엄마랑 산책도 하시고 모두 잘 주말을 보내셨군요. 네.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예요.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라는 책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어른들이 읽어도 많은 시사점이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놀이터는 24시 읽으신 분도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 구덩이란 책은 저는 이제 재독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읽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만약에 이걸 안 읽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은 스탠이라는 아이가 운동화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어떤 캠프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갈래? 캠프에 갈래? 라고 했을 때 스탠리의 부모는 그동안 스탠리를 변변한 캠프, 여름 캠프에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캠프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캠프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초록 캠프는 사실은 부모가 기대했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거의 수용소에 가까운 캠프였고 이 아이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매일매일 깊이나 넓이나 1.5m가량의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네. 지금 너무 무서워서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무섭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사막에 있고 이 캠프에서 나한테 노동을 시키는데 무서운 거는 이 캠프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요. 사실은 강제적으로 그 캠프 안에 가뒀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애들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막 이렇게 전기 시설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면 여기는 사막이고 어차피 여기서 걸어 나가봤자 사실은 거기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어차피 독수리 밥이 되기가 쉽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거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그어놓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별명으로 불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별명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네, 제로라는 별명, 멀미봉지라는 별명. 그래서 익명의 존재로서의 이 소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별명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름으로 등장인물들을 붙일 때 관계들이 되살아나지만 지금 캠프 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익명의 존재들, 익명의 소년들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수감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이름 대신 수임 번호로 부른다던가 하는 행위도 그 존재를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공간 내부에 위치하는 어떤 기능적인 존재로서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번호로 부르거나 이렇게 이름이 아닌 것으로 부르거나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소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붙여주는 별명으로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탠리는 주인공인데 스탠리의 경우에는 원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돼요. 아마도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리는 처음에 구덩이를 파는 일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영어를 알지 못하는 제로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캠프에서 그냥 먹고 구덩이를 파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캠프의 감시자들이 요구했다면 스탠리는 그거에 거부한 채 제로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소설은 점점 더 흥미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죠. 처음에는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이 캠프에서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삶에서의 의미를 찾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해석을 해보면 약간 우리 사회가, 인간 사회가 발전을 해온 단계랑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스탠리와 제로가 서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는 관계가 되면서 제로가 어떤 제안을 해요. 뭘 하냐면, 너가 나한테 알파벳을 가르쳐주니까 내가 너의 구덩이를 조금 파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로는 구덩이를 굉장히 잘 파는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회가 문명을 이루게 되는 그 단계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가 잉여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잉여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문명을 이뤄갔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이 캠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제로와 스탠리가 제로와 원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 그 다음에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이 의미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어떤 목표를 이제 인간이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목적하는 바가 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단계가 뭐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제로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네. 스탠리는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친구를 찾아 나설 것인가? 네, 너무 제로의 상황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스탠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얘를 찾아서 나섰을 때 자기가 입게 될 어떤 손해, 치명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로를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캠프 안에서 적응해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형기를 맞춰서 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스탠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뱀이 너무 무섭고요. 네, 방울도마뱀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일을 스탠리는 하기로 결심하고 사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덩이라는 소설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듯 보였던 이 구덩이를 파는 노동,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잘 찾지 못하고 있었던 스탠리라는 한 아이가 굉장히 불운하고 불행한 사건, 운 나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캠프행을 통해서 자기 구덩이를 오히려 메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삶이 목적하는 바를 찾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구덩이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처음에는 불운이나 불행으로 보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불운이나 불행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는 구덩이를 파는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탠리가 여기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위기에 대응하고 또 제로라는 친구를 사귀고 하면서 이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고 나서 비로소 그 자기에게 있었던 불운이나 불행이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이 소설이듯이, 처음에는 허당끼 있는 이 스탠리 가문, 그리고 이 모든 고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스탠리까지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로 불리는데, 처음에는 허당이고 현실의 부적응자고 실패자로 여겼던 이 스탠리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운명의 전환을 맞는가를 바로 이 구덩이가 다루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은 제가 스포일러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불운한 사건은 뭐냐면 어느 정도 재산을 읽었던 할아버지가 사막을 통과하면서 강도를 만나요. 여자, 굉장히 그 한 1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강도가 있는데요. 키스하는 케이트 바로우라는 역시 별명이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강도에게 걸려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털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문이 한 번쯤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불운한 듯 보였던 이 스탠리 가문, 그리고 거기에서의 가장 4대인 이 스탠리가 이 캠프에 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 중에 지금 키스하는 케이트 바로우가 왜 그런 여자 무장 강도가 되어서 20년 동안 사람들을 때로는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강도 짓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원래는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을 굉장히 신실한 마음으로 가르쳤죠. 근데 100년 전의 미국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있었던 곳이고, 심지어 아이들은 제대로 학업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던 보수적인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양파를 팔러 다니는 흑인 상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둘의 사랑을 지켜볼 수 없는, 굉장히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을의 어떤 남자 때문에 굉장히 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양파 장수 샘을 잃어버리게 된 충격과 자신들의 사랑을 인종차별이라는 되게 그릇된 생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 그리고 복수심, 그런 것에 불타서 강도로 돌변해서 이 사막을 누비고 다니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이 마을에 저주가 내려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스탠리가 들어가 있는 초록 캠프의 사막이라는 것이 이러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또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근데 사실 되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운동화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캠프에 들어간 아이와 초록 캠프가 있는 이 사막에서 일어난 그 인종차별을 비롯한 어떤 그런 갈등들, 이 두 개가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지? 라는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의 제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최종의 결론에 가서는 아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놀랍게도 알게 됩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요즘에 나온 책도 같은 표지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좀 옛날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가 되게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덩이가 있고요. 아이들을 당연히 획일적인 옷을 입히겠죠. 그러니까 그 획일성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나 학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요런 옷을 입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도구예요. 문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삽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장의 손입니다. 네. 소장의 날카로운 손이 있고, 이것이 바로 통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지가 정말 상당히 잘 만들어진 표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책이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표지라서, 여기 뒤에 보면 심지어 이 당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를 상상하는 것도 이 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이 당나귀가 양파를 먹는데요. 양파 장수의 당나귀답게 이 양파를 먹는 당나귀를 상상해 보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양파를 사는 손님들이 이 당나귀한테 마치 팁을 주듯이 양파를 조금 더 사서 너 먹어 이렇게 하면서 당나귀한테 주거든요. 어디 엄지손가락 산이 어딨나요? 저는 발견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 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되게 결정적인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데 재미를 훨씬 반감시킬까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엄지손가락 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막으로 탈주를 한 뒤 아이들이 엄청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도 없고 다치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사막에서 밤하늘을 봐요. 그래서 사막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스탠리는 누워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스탠리는 행복에 겨워 잠이 오지 않았다. 행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스탠리도 알았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스탠리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초록호수 캠프로 보내진 일 말고도 스탠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일은 무지 많았다. 학교에서도 불행했다. 친구도 없었고 데릭 던 같은 녀석들이 괴롭히기만 했다. 아무도 스탠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스탠리 자신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스탠리는 자신을 좋아했다.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여기서의 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극한의 어떤 낙오된 상황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스탠리의 인생이 부족함, 어떤 결손들을 안고 시작한 듯 보였지만, 이 스탠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충족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해가는 그 순간들이
가슴이 너무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탠리는 자신을 좋아했다. 여기에서 스탠리를 빼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굉장히 어떤 뭉클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금희는 자신을 좋아했다 라고 하면 좋아하지 못했던 무수한 순간들이 물결처럼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지만 좋아할 수 있었던 지금의 이 순간이 정말 별빛이 조명되는 것처럼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하나씩 넣어주면 나 되게 못난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반짝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가는 이렇게 잘 포착을 할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사랑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설로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책 얘기를 막 한 다음에는 제가 식물 집사, 식물 덕후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일부고요. 저희 집에 이제 식물이 좀 있는데 식물 자랑을 뜬금없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식물 자랑을 이제 들어주시면 제가 되게 기뻐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한 6개월? 한 6, 7개월 만에 식물을 사러 갔어요. 몇 개를 사왔어요. 물론 하나만 사지 않아요. 근데 그중 하나를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식물을 제가 사기 위해서 3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약간 있어요. 3만 원 정도 하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이 아니라 다육 종류인데 괴마옥이에요. 네, 파인애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괴마옥을 너무나 파인애플처럼 생겨서 귀여워가지고 기르고 싶었는데 여태껏 적합한 걸 못 찾고 있다가 그날 괴마옥을 발견을 해서 사왔어요. 네. 귀엽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솟아나온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자구를 다 낸 애들이 아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 괴마옥이 왠지 사막 느낌도 나고 하면서 여러분도 괴마옥을 꼭 길러보시기를. 제가 잘 길러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다육이는 여태껏 되게 많이 죽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애들을 많이 보냈는데 얘는 비싸고 귀한 아이니까 잘 길러보고 가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개마옥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저희가 읽을 책을 제가 정했어요. 근데 이 책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참여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책을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수록된 작품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라는 단편집에 이미 수록된 단편을 이 테마에 맞기 때문에 재수록을 한 것이고요. 저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의 단편들이 좋은 단편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되게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앤솔로지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너무 환해서 안 보이는구나, 책이. 여행하는 소설이고요. 네, 여행하는 소설이고 창비에서 나왔어요. 네, 저 말고도 장유진, 윤고은, 기준영, 이장우, 김혜란, 천선란 작가가 참여했고 참여했고 여행하는 소설이라는 제목에 맞게 여행에 관련된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여행하는 소설을 읽고 그때 모일 때는 우리가 이 소설, 여기 실린 소설들에 대해서 얘기할 겸 우리가 했던 여행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겸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 한국의 여행 관련 소설들 중에서는 최고 재미있는 소설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제 작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5월에는 여행하는 소설로 같이 만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5월에 또 만나요. 저는 또 마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